자격지심이 심한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어른들의 옛말이 있죠. 과거에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다고 믿었던 저의 순진한 오만함은 결국 제 발등을 찍는 가장 끔찍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탄탄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무남동녀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구김살 없이 컸죠. 대학 졸업 후에는 부모님의 회사에 입사해 경영 수업을 받으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제 몫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선배 최우민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키가 훤칠하고 특유의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선배를 혼자 몰래 짝사랑했지만 그가 군대에 다녀온 후 곧바로 긴 휴학을 하는 바람에 고백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얼굴도 못 본 채 졸업을 맞이했었어요. 그렇게 기억 한편에 묻어두었던 사람을 사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니 과거의 풋풋했던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저는 애교가 많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었지만 우민 오빠는 무뚝뚝하고 어딘가 늘 차갑게 가라앉은 성격이었습니다. 자라온 환경 역시 완벽하게 정반대였죠. 연애가 깊어질 무렵 오빠는 제게 자신의 불우한 가정사를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어릴 적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질러 가출해버렸고 어머니마저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밖으로 겉돌며 어린 아들을 철저히 방치하고 외롭게 키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의 어두운 과거를 듣는 순간 저는 그의 차가운 성격이 상처를 숨기기 위한 방어기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늘진 그의 모습이 안쓰러웠고 제가 가진 밝은 에너지로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었죠. 그리고 서로의 다름은 오히려 강한 끌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만나오던 우리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외동딸인 제가 평생 살 부대끼며 살 집만큼은 편안해야 한다며 부모님 소유의 60평대 아파트를 저의 신혼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우리는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죠.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부터 신혼 초까지 시어머니의 태도는 내내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친정에서 집까지 오면 보통의 시어머니들은 고마워하실 것 같은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이 부유하고 번듯하다는 사실에 강한 컴플렉스를 느끼는 듯 했거든요. 그리고 행여나 제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자기 아들을 무시하거나 쥐고 흔들까봐 만날 때마다 돈 많다고 사람 무시하면 못 쓴다. 남자는 길을 살려줘야 한다라며 과도하게 저를 견제하고 사사건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 게 꽤나 스트레스이기도 했지만 아들을 아끼는 마음에 나오는 노파심이려니 생각하며 좋게 좋게 넘기려 했어요. 결혼 후 1년 동안은 큰 문제 없이 평탄한 신혼생활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 부부에게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자 남편은 묘하게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근슬쩍 저에게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며 눈치를 주었죠. 그래서 저는 홀로 산부인과를 찾아 필요한 모든 난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며 자연임신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진단 결과를 남편에게 보여주며 내게 문제가 없으니 이번엔 당신도 병원에 가서 간단한 검사라도 같이 받아보자고 부드럽게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엄청 발끈하더라고요. 내가 거길 왜 가? 나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어리게 나올 정도로 건강하다고 했어.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사람 자존심 상하게 자꾸 검사 받으라고 강요하지 마.
그는 전혀 의학적 근거도 없는 신체 나이를 핑계로 대며 난임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완강하게 병원 방문을 거부하는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저 역시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까지 임신 문제에 노골적으로 간섭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돈만 많으면 뭐하냐며 아이도 못 가지고 무슨 하자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까지 말씀하셨고 저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방에서 남편이 시어머니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심코 걸음을 멈춘 저는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상식 이하의 폭언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아야, 걔는 겉만 멀쩡하지 속은 고른 거 아니냐? 막말로 애가 안 생기면 대리모라도 들여서 우리 집안 대를 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자가 돼가지고 구실도 못하고 말이야. 시대가 어느 때인데 대리모라니요. 며느리를 향한 저주에 가까운 폭언도 충격이었지만 저를 더욱 기막히게 만든 것은 그 말을 듣고 있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모욕하는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지하기는커녕 아유 몰라 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만해 라며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저런 헛소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 그리고 나한테 문제가 없는 게 확인됐는데 언제까지 자존심만 세우며 병원 검사를 피할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한 얼굴로 화를 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오죽 답답하면 그런 소리까지 하셨겠어. 그리고 난 검사 받을 생각 절대 없으니까 2번 다시 그 얘기 꺼내지 마. 그날의 다툼 이후 저희 부부는 철저하고 긴 냉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투명인간처럼 서로를 무시하며 지냈죠. 남편은 지내보니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상상 초월인 사람이었고 제 생각 이상으로 못난 모습도 많았습니다. 저를 아내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여나 자기를 무시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고나 할까요? 저도 남편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조금씩 식어갔죠. 그런데요. 그렇게 냉전이 길어지던 언젠가부터 남편의 행동이 눈에 띄게 수상해졌습니다. 저와는 말 한마디 섞지 않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실실 웃음을 흘렸거든요. 밤 늦게까지 폰을 쥐고 놓지 않는 날도 많아졌고요. 제가 슬쩍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하느냐고 묻자 남편은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 업무 물어본 것뿐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법이죠. 제 머릿속에서는 불길한 경고음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거든요. 의심이 커져가던 중 기이한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큰맘 먹고 구매했던 한정판 명품 귀걸이와 고가의 가방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집안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아 남편에게 혹시 못 보았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타박했습니다. 당신이 워낙 칠칠 맞으니까 어디 밖에서 흘리고 다녔거나 잃어버렸겠지. 물건 귀한 줄 모르고 막 쓰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상관 있어? 돈도 많으면서 그까짓 거 새로 사면 그만이잖아. 장인어른한테 사달라고 해. 오히려 저의 부주의를 탓하며 화를 내는 남편의 태도에 억울함을 넘어 석연치 않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외부 미팅이나 출장이 잦은 편이었고 야근을 하느라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집안에 누군가 다녀가지 않고서야 물건이 이렇게 증발할 수는 없었죠. 결국 저는 찝찝함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 몰래 집안 거실과 드레스룸 쪽에 소형 CCTV를 설치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 야근과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척하며 며칠 동안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며칠 뒤 지방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CCTV 녹화본을 확인하던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웬 20대 후반의 여자가 자연스럽게 저희 집 도어락을 열고 남편과 함께 거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었고 상대 여자를 집에 들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저를 더욱 큰 충격과 구역질로 몰아넣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째, 화면 속 그 여자가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와 한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은 제가 애타게 찾던 바로 그 한정판 명품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물건을 훔쳐서 뻔뻔하게 그 여자에게 갖다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화면에 찍힌 그 상간녀의 얼굴이 제가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 대학교 직속 과후배인 강안나였거든요. 강안나는 대학 시절부터 집안 형편이 몹시 어렵기로 유명했던 후배였습니다. 학과 생활 내내 자신은 흙수저라며 장학금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은근히 어필하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선배들에게 밥이나 술을 얻어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아이였습니다. 저와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제가 몇 번 밥을 사주며 안쓰럽게 여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강한나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제 남편과 제 신혼집에서 뒹굴고 있었다뇨. 제가 출장과 야근으로 바쁘게 일하는 동안 제 남편은 그 후배를 집까지 불러들여 미래를 즐기고 제 물건을 훔쳐다 바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솔직히 너무 찌질한 게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제 물건을 훔쳐서 준다니요. 그걸 주는 남편 놈도 받는 강한나도 참 찌질하다 싶더라고요. 충격과 배신감에 손발이 떨렸지만 저는 그저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저는 인터넷을 뒤져 불륜 피해자들이 모인 카페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정보를 얻어 암암리에 거래되는 스파이 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꽤 고가의 앱으로 USB에 담아 직접 설치하는 방식이었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틈을 타 구매한 스파이 앱을 남편의 휴대폰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제 휴대폰과 연동된 그 앱을 통해 남편의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등을 모두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어요. 스파이 앱을 통해 남편과 강한나가 나누는 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남편이 왜 저를 두고 이런 짓을 벌였는지 그 찌질하고 저열한 심리의 바닥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제 친정 부모님에게 엄청난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었던 걸 어렴풋이 느꼈는데 그 대화로 확실해진 거죠. 그는 강한나와 통화를 하며 수시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와이프, 걔가 뭐 능력이 있어서 본부장 달고 떵떵거리는 줄 알아? 다 돈 많은 부모 만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덕이지. 팔자 좋게 사는 거 보면 가끔 역겨워. 자신의 불우했던 가정 환경과 저의 풍족한 환경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혼자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이 60평대 고급 아파트에 지도 같이 살고 누리면서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처가댁에 기죽어 산다는 피해 망상에 빠져 장인 장모를 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강한나는 남편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채워주기에 아주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안나는 남편에게 매일같이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월세가 밀렸다느니, 생활비가 없어서 라면만 먹고 있다느니, 오빠 아니면 나는 정말 어떻게 사냐느니 하며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한탄했죠. 그러면 남편은 안나에게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생활비를 턱턱 송금해 주었고 제 명품 가방과 귀걸이까지 훔쳐다 주며 자존감을 채우는 듯 했습니다. 오빠 진짜 고마워. 오빠 아니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 오빠는 내 유일한 구원자야. 진짜 멋있어. 안나가 비위를 맞추며 치켜 세워주면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능력자라도 된 것처럼 우월감을 느끼며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서 느끼는 뼈저린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자신보다 한참 경제적으로 궁핍한 강한나를 돈으로 통제하고 후원하며 보상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내의 명품을 훔쳐다 상간녀에게 갖다 바치며 왕노릇을 하는 남편의 심리, 정말 너무나도 찌질하고 역겨웠습니다. 자격지심이 심한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뼛속 깊이 와닿더라고요. 아내의 배경에 자격지심을 느끼면서 처갓댁의 재력은 누리고 싶고 동시에 불쌍한 여자를 만나 알량한 자존심을 채우려는 이 하찮은 남자.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남편을 향한 배신감이나 슬픔은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이 기생충 같은 남자를 하루라도 빨리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잘라내 버려야겠다는 이성적이고 냉정한 결단뿐이었죠. 저는 스파이 앱과 홈 CCTV를 통해 두 사람의 불륜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하며 조용히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로부터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예, 신영아. 이번 달 말일에 내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들네가 사는 그 넓은 집에서 모임을 할까 한다. 뜬금없는 통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부모님께 받은 60평대 아파트를 마치 자기 아들 능력으로 마련한 집인 양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거든요. 내 친구들이 다들 깐깐하니까 밖에서 파는 음식 덜렁 사오지 말고 네가 직접 고급스럽게 요리 준비 좀 해놔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서 내 체면 좀 세워줘.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 기죽이려고 안달하던 분이 본인 친구들 앞에서는 번듯한 집과 능력 있는 며느리를 내세워 허세를 부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단칼에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한 모임 날짜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기막힌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모임을 하겠다고 통보한 그 날짜는 공교롭게도 제가 1박 2일로 지방 출장이 잡혀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스파이 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날 저녁 강한나를 신혼집으로 불러들여 밤새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죠. 시어머니의 친구들 모임, 제가 출장을 가는 날, 그리고 남편이 상간녀를 제 집으로 부른 날,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한 날로 겹친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친구분들 오시는데 제가 당연히 최고급으로 신경 써서 준비해 드릴게요. 갑자기 고분고분해진 제 태도에 시어머니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기분이 좋아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참, 우민이한테 비밀로 해라. 우민이 그놈이 알면 괜히 나한테 잔소리한다. 저야말로 바라는 바였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후 곧바로 회사에 연락해 제 지방 출장 일정을 다른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출장을 가는 척 위장했지만 사실은 그날 시어머니의 화려한 동창회 모임을 제 방식대로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마침내 약속된 모임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 시어머니가 요구한 음식은 단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요리 대신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은 단 하나, 바로 특별한 영상이었거든요. 거실 CCTV에 찍힌 남편과 강한나의 역겨운 애정행각, 소파에서 뒹구는 모습들을 고화질로 편집하여 하나의 영상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실의 TV에 연결해 언제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재생될 수 있도록 세팅을 마쳤죠. 남편에게는 아침 일찍 출장을 간다고 인사하고 집을 나섰지만 그렇게 약속된 오후 6시 30분 한껏 차려입은 시어머니와 그녀의 동창 친구들 4~5명이 저희 집 거실로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예, 신영아, 나왔다.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목에 힘을 잔뜩 주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친구분들은 60평대 고급 아파트의 넓고 화려한 인테리어를 보며 집이 정말 좋다, 며느리가 부잣집 외동딸이라더니 정말 대단하다며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죠.
하지만 거실로 들어선 시어머니는 이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요리가 차려져 있어야 할 식탁 위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음식은? 당황하여 따져묻는 시어머니를 향해 저는 아주 차분하고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셨어요? 제가 요리 실력이 별로 없잖아요. 어머님과 어머님 친구분들께 대충한 음식을 대접할 수는 없어서 오늘은 특별히 출장 요리사를 불렀어요. 그분이 조금 있다가 도착할 거니까 오시면 바로 음식을 해주실 거예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체면이 구겨진 듯 미간을 찌푸리며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부를 거면 진작에 빨리 좀 부르지. 손님들이 이미 다 왔는데 이제 와서 부르면 어떡하냐? 넌 어째 일 처리가 그렇게 칠칠치 못하니? 아휴, 그럼 일단 과일이나 차라도 먼저 내와봐라. 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과일이랑 차도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출장 요리사분이 디저트랑 차까지 코스로 다 알아서 준비해 오실 거라고 하셔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 듯 했지만 옆에 앉은 친구들의 눈치와 체면 때문에 억지로 화를 꾹 누르셨습니다. 어쨌든 며느리가 비싼 출장 요리를 불렀다고 하니 친구분들도 거실 소파에 앉아 집 구경을 하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30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7시가 다 되어가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셨습니다. 예! 도대체 그 요리사는 언제 온다는 거냐? 전화를 한번 해봐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벽에 걸린 TV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곧 도착하실 거예요. 기다리기 적적하실 텐데 오시기 전에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그게 뭐냐며 일제히 TV 쪽으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리모컨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영상이 재생되었는데요. 바로 제가 그들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CCTV 촬영 장면이었죠. 화면 속에는 제 남편이 강한나와 엉겨붙어 뒹구는 적나라한 장면이 고화질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둘의 불륜 장면이 거실 전체에 생생하게 중계되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우민이 아니야? 세상,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은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고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화면 못 꺼? 시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제가 고함을 지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에 비밀번호가 눌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우민과 상간녀 강한나가 제가 출장을 간 줄로만 알고 텅 빈 집에서 둘만의 미래를 즐길 생각에 룰루랄라 팔짱을 낀 채 거실로 걸어 들어왔던 거죠. 오빠,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애교 섞인 목소리로 들어오던 강한나와 남편은 거실 한복판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친구분들,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저, 그리고 대형 TV 화면에서 재생되고 있는 자신들의 불륜 행각까지. 남편과 강한나는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상황에 입만 떡 벌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굳어버린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아주 또박또박하고 담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기 들어오는 저 여자가 어머님 아들과 바람난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어머님 아들과 이혼할 테니 앞으로 뭐 부탁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저 여자한테 부탁하세요. 돈은 없어도 비위는 잘 맞추는 새며느리로 맞이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출장 요리사가 바로 저 여자입니다. 남의 집에 출장을 참 잘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모두들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수치심과 당혹감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저를 향해 삿대질하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신영, 너 지금 우리 엄마랑 어르신들 모셔놓고 이게 무슨 미친 짓거리야?
그 순간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가가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마찰음이 넓은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친 짓? 네 상간녀를 떡하니 세워두고 감히 나한테 미친 짓이냐고 따져? 제가 싸늘하게 쏘아붙이자 뺨을 맞은 남편은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와 그녀의 친구들이 모두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나서서 남편을 말리며 혀를 끌끌 차기 시작했습니다. 우민아, 너 진짜 이러는 거 아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을 피워. 처가댁 덕분에 이렇게 비싸고 좋은 집에 공짜로 들어와 살면서 그 집에서 불륜을 저질러? 아이고,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야. 친구분들의 비난은 이내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순자야, 너 아들 교육 참 잘 시켰다. 부잣집 며느리 얻었다고 우릴 불러서 그렇게 유세를 떨더니 아이고 나 부끄러워서 진짜. 아들 장가 잘 보냈다고 유세를 부리던 시어머니는 평생지기 친구들 앞에서 문자 그대로 완벽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얼굴이 흑빛이 된 시어머니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죠. 친구분들은 이런 더러운 꼴을 보려고 온 게 아니다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줄줄이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떠나고 거실에는 저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강한나 4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테니까, 짐은 나중에 문 밖에 버려둘 테니까 알아서 가져가. 제 단호하고 싸늘한 경고에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 강한나는 변명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쫓기듯 현관문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즉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가 수집한 명백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완패했고 저는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며 이혼 소송에서 완승을 거두었죠. 강한나에게도 당연히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저는 그녀에게 별도의 경고를 보냈죠. 내 집에서 가져간 물건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네가 남편과 공모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으로 경찰에 정식 고소할게. 도둑으로 전과가 남을까봐 두려워진 강한나는 결국 이리저리 돈을 꾸어 제 물건값 전액을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체면과 아들의 미래가 박살난 시어머니는 뒤늦게 제게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잘 타이르겠다. 한 번만 우민이를 용서해달라며 매달렸지만 저는 그녀의 번호를 차단하고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전해 들은 남편과 강한나의 결말은 무척이나 인과응보적이었어요. 남편은 이혼 후 저를 탓하며 안나와 관계를 이어가려 했다고 하지만 강한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고급 아파트에 살지도 않았고 제가 없으면 돈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신세였으니까요. 게다가 그 옆에는 깐깐하고 괴팍한 시어머니까지 버티고 있었죠. 가난이 싫어 돈에 기생하던 안나는 남편에게 더 이상 빼먹을 단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를 차버렸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륜과 절도로 개망신을 당해 소문이 다 난 채로 며느리도 잃고 상간녀도 잃은 완벽한 낙동강 오리의 신세가 되었죠. 자격지심 덩어리였던 남편, 그리고 자기 아들이 무시당할까봐 절절매며 오히려 저를 경계하고 질투했던 시어머니. 그 한심하고 어리석고 찌질한 가족들과 일찍 인연을 끊어낸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은 불륜을 저지르면서 저를 향해 부모 잘 만나서 걱정 없이 꽃밭에서만 사는 온실 속 화초라고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단단히 오해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진 것들을 감사할 줄 알지만 동시에 아닌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가차없이 베어낼 줄 아는 강단도 가진 사람이거든요. 다시는 어리석은 연민이나 동정심으로 제 인생을 갉아먹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삶을 좀먹으려 했던 그들을 깔끔하게 쳐낸 지금 저의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한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제 자신과 저를 아껴주는 부모님을 위해 더 단단하고 눈부신 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공무원 여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하고 친정에 와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오로지 돈으로만 매기던 시어머니와 그 옆에서 입 꾹 닫고 방관하던 남편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를 하고 나온 채 말이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3년 정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임용이 되어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맘때 소개로 만나게 된 남친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좋은 감정으로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나이도 있으니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레 나왔어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을 때 꽤나 긴장을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될 테니 결코 편할 수 없는 사이기도 했고 저를 잘 봐주실까 염려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나뵈니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고 잘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정말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대화 중에 지나가는 말로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걸 기억하시고 그 후에 저한테 따로 비타민C와 각종 영양제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가끔 뵐 때는 저를 너무 배려해 주시고 웃는 얼굴로 다 예쁘다, 좋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며느리로서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빨리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되자는 얘기도 하셨죠. 또 저한테 절대 부담 안 줄 거라며 너네끼리 잘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말씀도 하시고 간간히 우리 아들이 너 같은 복덩이를 어디서 데려왔니? 라며 얼마나 살뜰하게 챙겨주시던지요. 저는 그렇게 표현 많이 하시고 다정다감하신 어른을 본 적이 많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저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저렇게 표현을 다정다감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낌없이 표현을 해주시고 저를 복덩이 취급해주시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원래 어머님 성격이 그러신지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하고 말도 너무 예쁘고 기분 좋게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남자친구에게 어머님이 원래 그런 성격이시냐 물어봐도 우리 엄마 원래 따뜻하고 다정다감하신 분이야. 어때? 시어머니로서 너무 괜찮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본받을 만한 분이 시어머니가 된다는 게 너무 다행이고 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어머님은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사람에 대한 급을 나누는 분이셨더라고요. 게다가 그 급에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사람을 달리 대하는 분이었고요. 차라리 한결같이 못됐거나 불친절한 사람이 낫지 자기 마음대로 사람 급을 나누고 그 급에 따라 대한다는 걸 알면 얼마나 정남이가 떨어지는지 몰라요. 어머님은 저에 대해서도 나름 급을 매기셨는데 그 급이 괜찮아서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 오해는 다름 아닌 제가 사는 동네와 아파트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큰아버지 보증을 섰다가 잘못돼서 집이 한순간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원래 살던 집까지 처분할 정도로 형편이 안 좋아졌죠. 그때 가까운 친척분이 지금 사는 아파트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전세로 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도 예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이어서 기꺼이 편하게 살라며 싼 전세금으로 저희 가족을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턴 그 아파트의 전세로 쭉 살아왔었는데
그 아파트가 있는 동네가 소위 말하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동네만 얘기하면 저희 집이 되게 잘 사는 줄 알더라고요. 사실은 친척 집의 배려로 좀 싸게 전세로 살고 있는 건데 말이죠. 저는 그래서 꼭 전세라고 친척집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요. 당연히 남친에게도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남친은 어머님께 그런 말은 전하지 않고 그냥 제가 사는 동네랑 아파트만 전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아마 몰래 부동산 가격 같은 것도 알아보신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집이 꽤나 부유한 줄 오해를 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혼자서 저희 집이 웬만치 사는 줄 착각하셨던 거죠. 제가 직업도 공무원이다 보니 집도 웬만치 살고 직업도 안정적이니 그만하면 둘째 며느리감으로 성에 차셨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의 급을 정하셨고 이 정도면 잘해줘도 되겠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를 너무 환영하고 예뻐하고 좋아하셨던 거죠. 하지만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어머님은 사실 저희 친정집이 살고 있는 집이 매매가 아니라 전세라는 것도 그것도 형편이 어려워서 친척이 도와준 거란 것도 알게 되신 모양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아마 남친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 집 형편에 대해서 정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은퇴 후 연금으로 소박하게 사신다는 것도 알게 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자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 어머님의 행동은 아예 달라졌습니다. 대놓고 너희 집 사실은 잘 사는 거 아니라며 할 수는 없다 보니 괜한 트집을 잡으면서 결혼까지 파토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랑 결혼 준비 중인데도 남친에게 다른 선자리에 나가볼 생각은 없느냐고 회유하기도 하고요. 저는 갑자기 달라져 버린 어머님의 행동이 당황스러웠고 처음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어머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지만요. 하여튼 어머님은 은근히 저랑 헤어지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친정이 볼품없어서 나중에 괜히 자기 아들에게 기댈까봐 걱정이다 하시면서요. 어머님의 태도가 한순간 너무 달라졌기에 저도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한순간에 찬밥 취급하고 그 기저에는 저희 친정이 자기 생각과 달라서 그렇다는 걸 알았는데 저도 당연히 정남이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남친은 제 임신 사실을 알고 무조건 예정대로 결혼을 진행하자고 나왔고 저도 임신까지 했으니 그냥 원래대로 결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또 어머님에겐 실망이어도 남친은 여전히 좋아하기도 했고 또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결혼 준비를 엎어버리기가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알리고 결혼 준비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혼식 준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반반 나눠서 하면 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노골적으로 저희 부모님께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큰며느리네는 결혼할 때 사돈댁에서 결혼식 식장 비용은 물론이고 예단에 신혼집 가구까지 싹 다 최고급 외제로 해오셨거든요. 덕분에 제가 어찌나 체면이 서는지 주변 사람들 다 큰아들 장가 잘 갔다고 그러고 사실 저희 둘째도 남들 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잖아요. 이 정도 스펙이면 시집 오겠다는 여자들도 꽤 되거든요. 지연이는 뭐 공무원이긴 한데 사실 급수로 따지면 말단인데다 들어보니 월급도 참 작더라고요. 그래도 둘이 워낙 좋다고 하고 지연이가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내가 결혼 허락은 하는데 사실 이런 결혼 비용까지 반반하자고 하시니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첫째 아들이 워낙에 결혼을 잘했다 보니 둘째 아들도 그렇게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휴 너무 내 욕심이었나 싶고
시어머니의 말에 엄마도 아빠도 엄청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평소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꿋꿋한 분이셨는데 딸이 혹시라도 시집가서 미움받을까봐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저희 쪽에서 결혼식 비용은 내겠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사실 저도 너무 죄송했어요. 임신만 아니면 그냥 업고 싶기도 했는데 뱃속의 아이도 그렇고 너무 결혼 진행도 많이 돼서 엎을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까지 깨서 예당과 식대를 겨우 맞춰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 그렇게 한다 한들 어머님은 이미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를 아가라고 다정하게 부르셨지만 막상 결혼하니 얘, 너라고 부르며 툭툭 거리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동서인 형님네는 지역에서 알아주는 유지 집안의 재산도 상당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진 모르겠는데 금융업을 하신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금 나누는 저희 어머님에게 부자 형님은 며느리가 아니라 귀히 모셔야 할 상정 같은 존재이기도 했죠. 당연히 저랑 비교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결혼 후 첫 명절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돈어른들 가져다 드리라고 홍삼과 건강식품을 보내셨는데요. 어머님은 보는 둥 마는 둥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뜯지도 않고 방치하시더라고요. 반면 형님이 들고 오신 선물 세트는 뭘 이런 걸 보내셨냐고 야단법석을 떨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른 배를 안고도 산더미 같은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형님은 잠깐 어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셨거든요. 그렇게 같이 일을 하려는데 어머님이 질겁하며 형님을 말리시더라고요. 아유, 너는 하지 말고 쉬어라. 사돈댁에서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커서 이런 거 할 수나 있겠니? 피곤할 텐데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그 말에 형님은 방으로 들어갔고 어머님은 싸늘하게 저를 보시더라고요. 너 아직 그거밖에 못했니? 얼른 점 마저 붙이고 다하면 설거지랑 가스레인지 기름때 좀 닦아라. 어머니, 저 너무 무리해서 배가 너무 땡기는데 조금만 쉬고 하면 안 될까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은 못 들은 것을 듣기라도 한 양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네가 뭘 했다고 쉬어? 쉬면 언제 다 할 건데? 아유, 됐다, 나와라 그냥. 내가 눈치 보여서 시키겠니? 나와 그냥. 아니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휴, 내가 며느리 눈치를 다 봐야 되고 너 결혼해서 첫 명절부터 이렇게 꾀부리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그러는 겁니다. 친정에 돈이 없으면 염치라도 있든가. 엄청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 그 말을 들었고 너무 기막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너무 무리를 한 탓인지 갔다 오자마자 몸살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왜 그렇게 무리를 했느냐, 엄마한테 말하지 그랬냐며 미련하다고 오히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내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럼 네가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나는 네가 그냥 하길래 괜찮은 줄 알았던 거지. 그 말에 너무 기막혀서 눈물까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마지못해 달래주면서 왜 또 울고 그래? 엄마가 네가 더 편해서 그러는 거잖아. 엄마가 원래 형수님은 좀 어려워해. 너도 이런 걸로 너무 난리치지 말고 그냥 좋게 좋게 좀 넘어가자. 라면서 비겁한 방관자로 일관했습니다. 명절날 그 무거운 몸으로 산더미 같은 일을 했다 보니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배가 쥐어짜듯 아파왔고 결국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결혼한 것도 있는데 아이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버리고 나니 너무 힘들고 더 괴롭더라고요. 저는 설에 너무 무리를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은 그 와중에 제 탓을 하시는 겁니다. 아휴, 지연이 쟤는 몸이 그렇게 약해서 어쩌니? 남들 다 하는 임신인데
어째 몸 하나 건사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겨. 옆에 서 있던 남편은 엄마, 지연이 지금 힘든데 그만해. 라는 힘없는 말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한다는 말이 엄마가 속상해서 하시는 말이니까 그냥 좀 들어줘. 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머님과 남편의 태도에 마음이 더 싸늘하게 식어만 가더라고요. 아이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어진 남편의 행보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제대로 된 말도 없이 회사에 사직서를 덜컥 냈거든요. 그전에도 회사가 힘드니 어쩌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참고 다녀보라며 다독였는데요. 그 후엔 별 얘기가 없어서 마음 잡고 잘 다니는 줄 알았더니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사표를 냈던 겁니다. 저는 어쩌자고 회사를 덜컥 그만둬 버리냐고 했는데 남편 한다는 말이 그나마 뱃속의 애 때문에 참고 다녔는데 아이가 유산된 마당에 더 이상 참고 다니기가 힘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랑 동업해서 외곽 지역의 큰 베이커리 카페 사업을 시작할 거라면서 지금 받는 월급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벌어올 테니 자기를 믿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자신 있다면서요. 남편이 사업을 해왔던 사람도 아닌데 큰 규모로 베이커리 카페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저랑 말 한마디 없이 너무 터무니없이 일을 벌였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런 걸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정하면 어떡해. 사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돈은, 사업 자금은 있고? 하지만 남편은 이미 그만두기로 한 걸 뭘 어쩌냐고 이미 이렇게 된 거 자기를 좀 믿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제 의사는 신경도 쓰지 않고 친구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 탕탕 치며 호기롭게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초반에만 반짝 좀 되는가 싶더니 금방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니 동업하기로 한 친구와도 맨날 싸우고 일도 잘 안 풀리는가 보더라고요. 카페는 손님도 없고 파리만 날리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거금을 주고 전문가한테 카페 컨설팅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인테리어도 너무 올드하고 요즘 감성과 맞지 않다고 이런저런 대안을 주긴 줬답니다. 이미 돈 실컷 들여서 만든 카페인데 전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던 거죠. 그 대안대로 하려면 또 내부 공사도 해야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컨설팅이 돈이 얼마짜린데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이미 대출을 많이 빌려서 더 이상 대출이 힘든 상태였기에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했는데 금융업을 한다는 형님네 아버지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아휴, 이것 봐라. 역시 우리 큰며느리다. 시동생이 힘들다니까 친정에 말해서 저렇게 큰 돈을 척척 빌려주고 이래서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 저렇게 든든한 처가를 둬야 이렇게 도움도 받는 거고. 그러면서 저를 흘겨보는데 그 말들이 너무 상처가 되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역시도 어머님 말에 동조하면서 엄마 말이 맞다면서 결국 도와주는 곳은 형수님밖에 없다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 결혼 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게 무의미한 짓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도 저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고 친정도 무시하는데 저도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 해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늘에서 도와서 저한테 이혼을 서둘러 하라고 하는 듯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전에 아빠 명의로 남겨두셨던 외곽에 쓸모없는 땅이 있었는데요. 큰아빠 명의의 땅도 일부 있었는데 저희 아빠한테 빚보증 세울 때 넘기신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앞으로 땅 부지는 컸는데 부지만 크면 뭐 하나요? 가치가 없어서 아무 쓸모도 없고 팔리지도 않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큰아빠도 그런 쓸모없는 땅은 아빠 주고 빚보증 세웠으니 참 너무했죠.
그런데 그곳이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별 가치도 없이 묶여있던 땅이 하루아침에 금싸라기 땅이 된 거였죠. 그렇게 저희 집은 어마어마한 보상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에게 연락해서 이 사실을 전하면서 제가 필요한 거 다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혼이었습니다. 저와 저희 친정을 무시했던 어머님과 남편에게 10원 한 장 도와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생각만 하던 이혼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과 시어머니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이없고 웃긴 게 뭔 줄 아시나요? 저희 집이 돈벼락 맞은 거 알고는 어머님과 남편의 태도가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겸연쩍고 민망해서라도 그렇게 못 바뀔 텐데 180도 달라지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난데없이 주말에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서 계시더군요. 지연아, 자고 있었니? 어쩐 일이세요? 목소리까지 완전 달라져 있었죠. 어쩐 일이긴. 볼 일이 있어서 백화점 갔다가 너 주려고 이것저것 좀 사왔다. 너 유산하고 나서 영 기운도 없고 힘들어 보여서 한우랑 몸보신 할 것도 좀 사오고 유명하다는 한의원 가서 보약도 좀 지어왔다. 이럴 때일수록 몸 잘 챙겨야 돼, 우리 며느리. 어머님은 저희 집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180도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저를 다시 급 높은 며느리로 대접하며 제 비위를 맞추려 하는데 그 가식적인 모습이 너무나 역겨워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어머님만 그런가요? 자기 엄마처럼 저를 무시하던 남편도 완전 태도가 바뀌어서는 잘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기야, 나 카페 컨설팅 받은 거 알지? 근데 그대로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장인어른 보상금 받으신다고 했잖아. 그거 어차피 자기 몫으로도 좀 주실 거니까 그걸로 우리 카페에 투자를 좀 하는 건 어떨까? 내가 잘 돼야 자기도 잘 되는 거고. 저는 이미 변호사를 만나 이혼을 준비 중이었지만 남편에게 티는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서 오히려 웃으며 그랬죠. 맞아. 당신이 잘 되면 나도 좋은 거지. 나도 당신한테 줄 거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열심히 해봐. 제 말을 듣고 남편은 형님에게 장인어른이 보상금 받으면 거액을 투자해주기로 했다며 큰 소리를 쳤고 추가로 돈을 더 빌려 무리하게 카페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제가 남편의 손에 쥐어준 것은 이혼 소장과 재산분할 청구 서류였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더군요. 자기야, 이게 뭐야? 이혼이라니. 내가 너한테 줄 거 있댔잖아. 이거야, 이혼 서류. 너네 엄마랑 쌍으로 우리 친정 욕하고 금 나눠서 무시했지. 애 잃었을 때도 너네 엄마랑 네가 보인 태도 나 다 기억해. 나 그때 이미 이혼 결심했고. 나한테 열심히 해보라며. 그래, 열심히 해야지 안 할 거야? 그리고 언제부터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었어? 당신 내 말 하나도 안 듣잖아. 애초에 회사 그만둔 것부터 내 얘긴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거 아니야? 왜 이제 와서 내 얘기 잘 듣는 것처럼 이래? 남편은 필사적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돈방석에 앉았는데 저를 놓치기 아까웠겠죠. 하지만 저는 남편을 바로 뿌리치고 바로 짐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뱃속에 아이 생각해서 결혼도 했지만 그 아이마저 잃게 되고 저도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었죠. 뒤늦게서야 어머님과 남편이 저를 붙잡고 미안하다고 매달렸지만 저는 고개를 15도도 돌리지 않고 뿌리쳤습니다. 그 가식뿐인 사과 받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희 친정 별 볼 일 없다고 개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러는 게 웃을 뿐이었죠. 그렇게 이혼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엄청 배꼽 빠질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 사업에 거금을 빌려주었던 형님네 친정 부모님이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자고 했지만 사실은 냉정하고도 철저하더라고요. 남편 카페는 비싼 돈 주고 컨설팅까지 받고 전체 리모델링 및 대대적인 변화를 줬음에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님네는 더 이상 답 없다고 생각이 됐는지 약속된 날짜에 맞춰 돈 갚으라고 했고, 어머님은 가족끼리 사정 좀 봐주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형님네 친정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말했대요. 가족이라서 빌려준 거니 가족답게 제대로 갚으라고, 정해진 날짜까지 안 갚으면 바로 압류 들어가고 법적 조치 취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했는데 형님은 콧방귀도 안 뀌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급으로 나누면서 돈 많은 큰며느리는 상전 취급하고 저는 무슨 하녀 취급했던 시모. 그런데 그 부잣집 큰며느리가 바로 성긋고 계산대로 했던 거죠. 남편은 결국 헐값에 카페를 처분했는데 그럼에도 빚만 남았고 형님네와는 다툼도 있었다네요. 결국 어머님과 큰아들네와는 의절을 했다고 하는데 의절해봤자 형님네는 별로 아쉬울 것도 없었죠. 큰 아주버님도 결국 자기 와이프인 큰형님 편을 들어서 어머님에게 등 돌렸다고 하고요. 큰아들, 큰며느리와 의절하고 빚만 남고 둘째 아들은 이혼하고 그렇게 급에 나눠서 사람 대하더니 결국 어머님 발등 어머님이 찍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보며 저는 절대 저렇게 속되게 살지 말아야지, 사람 함부로 급 나누고 재단하고 평가하면서 살지 말아야지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보상받은 돈으로 지금 사는 집을 친척분께 사셨어요. 웃돈까지 얹어서요. 그동안 저렴한 전세로 살게 해줘서 고맙다면서 친척분께도 톡톡히 답례를 했고요. 늘 손해보고 정직하게만